명확하셔서 참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 말씀은 어렵지가 않고 경제 얘기를 하셔도 탁탁 들어박히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들립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규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연세하신 분들 이쪽인가요? 지정자서는 아니죠. 반갑습니다. 정규재입니다. 식사를 하셨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오신 분 같네 보니까.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대학교 1, 2학년 남학생들을 보면 기분이 어때요? 자식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죠? 그 다음에도 군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군대 안 갔다 오셨죠?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이 복학해서 1, 2학년들을 쳐다보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아니, 한 위원장님 성원이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그런 속도로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어졌다면 내가 여러분을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그럴까요? 근데 왜 우리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애들이 시원찮아졌다면 일어나 보세요. 여기 쓰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하고 저하고 직장에 면접 보러 같이 갔다면 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젊은이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 어린애들이 계속 나빠졌다면 이런 친구들이 생겼겠어요? 안 생겨요. 만일에 이런 친구들이 생각하듯이 요즘 늙은이들이 계속 그렇게 꼰대 짓을 한다면 계속 그렇게 늙은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이상한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 같은 사회가 만들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하죠?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또는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인정머리가 있었어. 가난했지만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착하고 훌륭했어.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전을 보세요. 놀부가 형 대신 가서 곤장을 맞고 배가 고파서 형수한테 밥 얻으러 갔는데 형수가 밥 줬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죽을 걸 가지고 양빵을 갈겼댔어요.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생활이 불편한데 형제간에 우애가 있기 어려웠어요. 아까 동영상이 좀 나왔지만 요즘은 직장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 요즘만 그럴까요? 옛날에는 마치 직장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얘기하는 멘토들은 전부 가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멘토 짓을 하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서울대 의과대학 나와서 취직 안 된 적은 없습니다. 서울북대 나와서 취직 안 된 사람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별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늘 그런 착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부들이 뭐 독일에 일하러 가고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아서 독일에 일하러 가고 했다고 하던 그 시절에 독일까지 가서 몇천 킬로 밑에, 몇천 메다 밑에 있는 광맥, 그 광부 속에 들어가서 정말 먼지를 마셔가면서 일을 하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이 200대 1이었거든요. 전부 대졸자들이었어요. 대졸자들이 직장 가지기 쉬웠나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른에게 문제가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멘토는 가짜들입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고단하고 인간의 삶은 언제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일뿐이지 무슨 뭐 옛날에는 낙원이 있었고 옛날에 낙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르크스죠. 옛날에 낙원이 있었는데 사회재산 제도가 생겨서 빌어먹을 계급 갈등이 생기고 뭐 자본주의 숱한 모순 속에 살다가 공산주의로 복락하게 될 거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마르크스죠. 옛날에 낙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데 그런 종류의 잘못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질문. 이건 빨리 대답해야 돼요. 쉬운 질문부터 먼저 할까요? 나무는 산소를 뿜어낸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답하기 곤란하죠. 아니다. 산소를 뿜어내지 않는다. 밤에는 물을 뿜어내죠. 나무가 죽으면 그게 이제 석탄이잖아요. 이산화탄소 덩어리. 그럼 뭐야? 나무가 흡하라는 지구에 흡하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야 뭐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또 질문을 해볼까요? 말하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소통이다,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터미놀로지를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실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해야 소통도 되고 공감도 돼요. 억지 소통, 억지 공감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에서 나는 애가 또 셋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직장 다니고 둘은 아직 대학생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막내가 딸인데 어릴 때부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우리 큰 놈이 그래요. 손을 번쩍 들면서 아빠 내가 집 지킬게. 아빠가 같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억지로 끌고 간다고 대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다음 질문. 지구의 인간의 역사가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바뀐 것은 아마도 지구상의 돌멩이가 다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이상한 질문이죠. 저 사람 미쳤나?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아마도 석유 시대가 끝날 터인데 지구상에 석유가 다 떨어져서 석유 시대가 끝날 것이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이야, 이거 약간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석유는 고갈된다는 주장을 들고 왔어요. 고갈되고 있지 않아요.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미국 에너지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 있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석유 부존량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 10년마다 30%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석유가 없어진다고 석유 시대가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석유 시대가 끝나는 것은 훨씬 좋은 원자력 융합 시대가 오거나 수소 시대가 오거나 이미 수소 시대는 와 있죠. 우리가 국민소득 10만 달러 정도 되면 지금 우리가 휘발유를 쓰듯이 수소를 쓸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역사상 대변혁의 계획치고는 굉장히 작은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가는 에너지 축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굉장한 차이거든요. 낙차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석유에서 수소로 가는 것은 낙차가 굉장히 작아요. 겨우 한 3,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합니다. 지구상에 6만 달러, 7만 달러 국가는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집단적 오해들이 생겨나면서 사실은 사회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가면 그렇습니다. 삼성 같은 큰 회사가 현대자동차 같은 큰 회사에 사장하고 말단 사원하고 소통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장이 이제 소통하자고 말단 직원을 불러놓고
한 30분이나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고 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소통 오늘 1시간 했다고 가죠. 그런데 말단 직원들은 웃기지 마라 그러거든요. 혼자 떠들어온다. 그러면 그 많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사장이 소통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장과 신입사원이 소통할 수 없는 이유는 사장과 신입사원이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에 대한 지식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시작되는 순간에 사장이 사원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얘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안 돼요. 그럼 사원들의 소통의 한도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대개 고참부장 정도가 한도예요. 얼굴을 보는. 그 다음 사장의 소통 한도는 대개 초임 이사 정도가 한도예요.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면 소통이 안 돼요. 대통령의 소통은 어떨까요? 야, 이거 골 때린다. 조그만 회사도 사장과 일반 사원들이 소통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죠? 그러면 회사에서 사장이 사원들하고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의 경영 방침을 일반 사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심플하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명백하게 수치로 제시하는 거예요. 회사는 숫자의 세계니까. 대통령이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치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산다고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아무도 없어요. 쇼한다. 또는 뭐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고맙긴 하다만 그게 무슨 소화시죠. 그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들하고 특히 우리처럼 갈갈이 찢어져 있는 국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법률적 언어예요. 그래서 그 법률적 언어가 정확하게 제시되고 틀림없이 집행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규칙이 우리 사회를 관통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이라고 해서 어디든지 가보면 우리가 세대 외 세대가 보면 저는 아예 우리 집에 3명하고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를 포기한 지가 꽤 됐어요. 다만 집에 술 한잔 먹고 들어가면 뽀뽀 한 번 하면 10,000원 준다. 그게 이제 그래서 술 먹고 들어가면 이야기를 10,000원 주문은 그걸 빌미로 야 뭐 오늘 기분이 어떠냐 오늘은 뭐 어쨌냐 이렇게 그 외에는 얘기하자고 부르면 도망가잖아요. 아우 싫어.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뭔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항상 엄마를 통해서 약간의 소통을 하죠. 엄마는 약간 소통이 돼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잘못된 지식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동영상에 나왔지만 옛날에는 취업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취업률이 낮다. 아니에요. 별로 안 그래요. 옛날에도 살기 어렵고 그러나 조금씩 좋아졌고 옛날에는 가난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살기가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도 마음이 편해져서 웬만하면 가슴도 좀 열게 됐고 개방적으로 바뀌었고 한국인들도 이제는 좀 세계적인 레벨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드디어 우리 세대 무슨 박인비다 김연아다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평가를 잘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잘 평가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른들이 다니면서 부추기죠. 대표적인 잘못된 멘토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사회 덕분에 사회 때문에 네가 지금 괴로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고 젊은 청춘들을 계속해서 뭔가 위로하려고 드는 멘토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 손, 두 발로 자기가 일어서도록 자기 책임으로 세계를 설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은 진짜 멘토고 뭔가 위로하러 들거나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빠진 환경 속에서 사니까 너희들은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멘토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할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은 배워야 할 과학적 지식들이 널려 있어요. 아까 내가 석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석유에 대해서 그런 바른
지식을 아마 최근에 들어본 사람도 드물걸요. 빙하가 녹으면 물이 불어나서 안방으로 들이칠 것 같다. 빙산이 녹아가서 안방으로 물이 들이칠 것 같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이제는 함부로 답하기 어렵죠. 이제는 함부로 답할 수 없습니다. 빙산이 녹아서 물에 떠 있는 빙산이 녹아서 녹으면 물이 불어난다. 그 주장할 것 같으면 초등학교 2학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물은 얼어서 부풀어 오르죠. 녹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럼 빙산은 어떻게 돼요? 빙하는 어떻게 돼요? 땅 위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린란드를 말씀을 드리면 그린란드는 15m의 얼음 밑에 있다가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다 녹고 나니까 땅이 다시 물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땅마다 박으니까 석유와 가스가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아, 지구온난화가 꼭 재앙만은 아니네 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무슨 소통 이런 얘기 전에 그 과학적 지식을 연마하고 가다듬고 분별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고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상하게 됐어. 모든 부모들은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미안해요. 근데 꼭 학교 공부만은 아니고 나는 진짜로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우리 집 애들은 그 점에 있어서는 잘 어려워요. 공부 가지고 이렇게. 물론 당연히 공부를 못하죠. 혹시 공부 잘한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할까봐 아니에요. 그래도 공부 못해요. 그래도 편안해요. 아마도 나중에 뭔가 지 할 일을 발견하면 그때 늦게 발동이 걸리더라도 잘하겠지. 그런 거. 그건 사실 여기 있는 부모들이 좀 해줘야 돼요. 부모들이 요즘 어린애들 막 잡거든요. 나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이들이 위해서 좋습니다. 제 얘기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을게요. 근데 갖다 주셨습니다. 예, 수도방위 사령부라는 곳에 요즘 애들 보면 옛날에 많이 그런 얘기 했죠. 하셔야죠. 그 오늘 뭐 좀 한 가지 좀 더 덧붙인다면 어떤 말씀 더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뭐 공부하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그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 소개를 정기조 TV 같은 데서도 많이 하는데 책을 읽는 방법은 닥치는 대로 읽는 겁니다. 양서를 구해서 정독을 하는 것은 어릴 때는 맞지 않아요. 어릴 때는 다독을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이제 책 읽지 마라 그래도 점점 책 읽는 데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강호 위원장님은 아마 집에서 댁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책 보느라고 사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예. 나이가 들면 책이 더 좋아져요. 이상하죠? 그래서 60대 중반이 되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것을 보면서 혼자 울고 있다는 우리 어머니 돈을 더 좋아하세요. 그럼 굉장히 좋은 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뭐 질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신문을 보는데 예. 한 집안에 보는 신문이 달라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고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경제 뭐 당연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를 보는 아버지와 뭐 경향신문을 보는 아들도 있을 테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신문 하나 보는데도 뭐 차이를 두고 뉴스 하나 보는데도 예를 들어서 좀 선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이거 뭐 명절 때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얘기하면 괜히 또 다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또 이 약간 갈등에는 약간 정치적 갈등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정치 중독인데
1987년에 소위 이제 시민혁명 통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탈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한국인들을 굉장히 타락시키고 있어요. 한국 민주주의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열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타락시키죠. 끊임없이 집단을 만들기만 하면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이번에 뭐 아파트 관리비 문제 생긴 거, 또 전국의 동네별로 보험 사기를 조직적으로 하는 동네들이 많아요. 집단이 짜고. 근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대중주의 또는 대중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있죠. 근데 우리 얘기하면 잘 모르지만, 우리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 보면 빤히 보이잖아요. 민주주의가 그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을.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또는 뉴스를 보거나 카톡을 하거나,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한 가지 경계한 것은 이런 겁니다. 소위 루머로 돌아다니는, 카톡에 떠돌아다니는 루머나 또는 신문사에 제가 간부이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정보지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는 안 봐요. 왜냐면 그걸 보다 보면 계속 세계를 음모론적으로 인식을 해요. 누가 음모를 꾸미고 누가 뭐 어떻게 하고 계속 세계를 음모론적으로 인식하지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버릇을 못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보더라도, 어떤 신문을 보거나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음모론적 채색이 들어있는 정보는 그냥 드랍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팩트에 대해서 그 팩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정규제 TV에서 서울대학교 모 교수분이 통계를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우리나라가 2대8 사회인 것처럼 강연하는 것을 제가 그 통계를 구해다가 누가 통계를 보내줬어요. 그분이 그런 강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래서 제가 내용을 들으다 보니까 완전히 말조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것을 또 2중으로 3중으로 잘못 해석해서 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계를 보거나 어떤 팩트에 대해서 볼 때 또는 어떤 정치 뉴스에 볼 때 음모론적 색채, 조금이라도 비틀어진 게 많이 있는 뉴스다 하는 것은 드랍하는 게 좋습니다. 카톡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정보들은 그냥 스킵하세요. 예. 그 보면 아주 버릇이 나쁘게 돼요. 그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카톡에 많이 오기도 하대요. 요새 보니까 뭐 별별 거 다 하고 뭐. 그 나머지 얘기는 이병헌 씨를 다음에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집에도 없었어요. 미쳤나봐요. 좋은 자리에서. 한 위원장님 뭘 물어보세요. 이병헌이 어떻게.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저기 혹시 질문 혹시 뭐 정 교수님한테 반론도 좋고 아니면 뭐 궁금한 것도 좋고 먼저 서두신 분에게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살인 대학생인데요. 아직 군대 안 갔다 왔고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정규직 실장님께서 가짜 멘토 고백하게 돼서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멘토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멘토의 입장에서 저한테 이제 20살 때는 뭐 해라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으시다면 어떤 점을 이렇게 추천해 주고 싶은지 여쭤보고. 20살의 이 남자에게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일도 안 갔다 하고 뭘 해야 되느냐. 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질문을 더 좀. 미래, 지금 전공이 뭡니까? 지금 경제학과로 제가 경제학.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싶습니다. 나는 대통합위원회 위원장 하고 싶은데. 자, 질문이 지금 이제 뭐 대통령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20살의 남자고. 대통령이 왜 하고 싶으세요? 저는 대통령이란 걸 꿈으로 정한 게 직업적인 수단이 아니라 제가 저만의 이상을 가지고 그 대통령이라는 직업적 수단. 자기의 이상을 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싶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이상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 이루는 것은 국민들을 통해서일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통해서. 네, 그렇겠죠.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봤어요? 또는 내가 국민들에게 어떤 국가를 선물하겠다는 그 국가에 대한 그랜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이상이라는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국가를 만들고 경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고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이 가을에 신나게 연애하는 거예요. 신나게 연애하는 것이 훨씬 인생에 좋고, 또 뭐 연애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할 건 없으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서울대 이영훈 교수 같은 분들은 젊을 때 굉장한 좌빨이었어요. 좌빨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좌빨이었어요. 거의 뭐 고정관책이라는 얘기를 전도했어요. 들을 정도. 대한민국 1호 위장 취업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 위장 취업자, 김문수 지사하고 같이. 그런데 그분이 전향을 했어요. 전향을 해서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그 공부하기 좋은 젊은 시절에 쓸데없는, 분별 없는 열정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을 너무 억울해요. 지금 공부할 시간도 없고, 정말 자기 경쟁자라고 세계 나가보면 경제학의 사람 중에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많은데 자기가 그 미모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허송했다는 것을 너무 아쉬워해요. 말하자면 그런 후회도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잡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그게 얼마나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사람을 낭비하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독재자의 유혹을 가지게 된다든지 하는 헛된 미몽에 불과하지는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국가를 이루고 싶은가, 만들어가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또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이래서 사회자를 알아보서 써야 돼. 한 분만 더, 아까 네, 이쪽에 남성분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26살 대학교 4학년 취업준비생입니다. 오늘 실장님께서는 여기 멘토로서 역할을 하시러 오신 거 같지 않습니까? 저는 멘티로서 그 역할을 이제 이야기를 들어 교훈을 들어 왔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실장님께서 살아오신 인생과 제가 살아갈 인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멘티로서 멘토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멘티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는데 이제 친구들 보면 자아 주체성이 좀 떨어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친구의 한마디에도 많이 이렇게 귀가 얇은 친구나 그런 친구들은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좀 걱정되기도 하고. 여기 덧붙여서 저도 하자면 참 멘토 많아요. 네, 멘토는 그 비슷해요. 뭐 열정을 가져라, 최선을 다해라, 뭐 꿈을 가지고 정진해라. 근데 좀 안 맞으면 그만둬야 되고 그럴 텐데. 근데 사실은 이럴 겁니다. 저들은 사실은 이렇게 뭔가 젊은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기회에 오라 그러면 저는 거의 축차사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청년들에게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늘 열려있고, 나의 조그만 성공을 과장되게 얘기할 가능성은 거의 필연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한강우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재교 대표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기성세대가 자기의 뭔가의 성공에 대해서 그것을 필연적이거나 법칙적이거나 코즈 앤 이펙트가,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논리적이었다고 얘기하는 사실은 다 가짜예요. 인생은 그렇게 뭐 말하자면 딱 정해진 코스대로 뭐 인류대학 나와서 탁탁탁 어떻게 해서 뭐 좋은 인생이 되고 이런 공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 만나보고 정말 성공하고 행복해 보이는 어떤 사람에 대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게 있으니까 부모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난 봐요.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만 돼도 자식이 죽어버린 부모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도 있고 우연적 요소도 많기 때문에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그저 성실하게 살고 그 무언가가 닥칠지 모르는 어떤 고단함, 불행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맞서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 외에는 사실 얘기해 줄 게 없어요. 그 지금 얘기도 취업준비생이라는데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좋은 대학 나와서 무슨 공기업에 들어가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직장일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도 당연히 임금이 낮죠. 근데 그렇게 들어간 친구들이 예를 들어 10년, 20년 후에 훨씬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좋은 기업에 무슨 공기업에 이런데 뭐 연봉 뭐 4천, 5천 받으면서 들어간 이런 애들은 20년 지나도 부장으로 남 밑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하고 고등학교 고졸자하고 다를 바 없이 짐을 메고 유통업체 같은 데 가서 나르고 고생하고 이런 애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물건을 한 몇 개 딱 장악을 하고 독립해서 사장을 해요. 근데 그런 인생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듯이 딱 도식화되어 있는 어떤 코스는 정말 그 다양한 세계의 극히 일부분이어서 마치 뭔가 코스가 있거나 또는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마치 출세의 비결이나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필연적인 어떤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인생을 너무 가볍게 본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앞에 있는 닥친 현실을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기업인 중에 좌우명이 이런 것도 있어요. 닥치는 대로 살자. 근데 물론 그 표현은 굉장히 천박한 표현이에요. 저도 그 슬로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천박한 슬로건이 있나? 닥치는 대로 살라니. 사람이 좀 가려가면 살아야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오묘한 맛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닥치는 대로 살자는 말이 얼른 보면 굉장히 천박하고 웃기고 값어치가 없어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심오한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젊을 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연애도 신나게 하고 공부도 신나게 하고 그저 행복이나 출세를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결과지 그걸 추구한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만나본 수없이 많은 우리 사회에 출세한 사람들 기자로서 너무 많이 만나봤는데 흡치가 없어요. 그런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 하세요? 이제 시험 보세요? 대기업 시험 보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공채 원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들어봤자 또 어디 가고 싶으신데요? 솔직히 1순위. 네, 아무래도 지금 대기업 다 넣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판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고도로 복잡화된 분업을 하거든요. 고도로 복잡화된 분업을 하고 대기업은 마치 거대한 도시처럼 우리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뭔가의 프로덕트를 고도화된 분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굉장한 반기업 정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반기업 정서들은 대기업의 그 고도화된 분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의 시스템도 대기업 시스템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고도화된 분업을 하는 것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고요한 촌락적 세계에 농촌 공동체적 삶을 살고 싶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삶 속에서는 어떤 창조적인 성취도 도약하는 성공도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 문명 수준 자체는 도시와 기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내가 단순히 나 개인의 노동으로서가 아니고 정말 고도화된 분업 체계 속에서 나를 능가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욕구이므로 그 욕구 자체가 절대로 틀린 건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가 그걸 원할 때 자기의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그저 남들이 가니까, 그저 폼 나니까, 뭐 그저 월급이 좀 많으니까 이런 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대기업이 갖는 장점이 있죠. 시스템을 또 공부하고 나서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테고. 그 아무튼간에 그 뭐 시간이 정해진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더 갈증이 나시면 우리 조 교수님 책도 읽으시고 그 정규제 정규제 TV가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많은 이야기 또 듣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